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의아해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어요. 발코니와 옥상에는 놀라운 달을 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달이 빨간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보통의 하얗던 달이 지금은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 달을 목격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희귀한 천문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저 경치를 즐기세요. 이건 개기월식이에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죠. 수성, 금성, 그리고 여기 지구와 달이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려요. 동시에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27일 만에 지구 궤도를 완전히 돌아요. 지구는 그늘이 지는 구역을 만들고 때때로 달은 그 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늘은 원뿔 모양이고 점점 좁아져요. 달은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적도 길이의 9배예요. 이 거리에서 그림자의 폭은 달의 폭의 약 2.6배예요. 달이 이 지역에 있을 때 햇빛은 달에 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빨갛게 변해요. 이 모든 것은 태양광선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빛은 흩어지고 대부분의 푸른빛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붉은빛과 오렌지빛은 달 표면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는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죠. 이런 빛의 굴곡은 일몰과 새벽에 발생해요. 대기가 파란빛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는 붉은빛과 오렌지색의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개기월식 동안 달의 표면에 서 있다면 지구는 정확히 여러분과 태양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보는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어두울 거예요. 보이는 건 지구 둘레를 비추는 광환뿐이에요. 달의 표면에서 본 지구는 지구의 표면에서 본 달의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붉은 월식은 드문데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는 보름달이 떠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년에 2번 개기월식을 볼 수 있어요. 2038년에는 이런 월식을 4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식 자체도 108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라 가장 최근에 그렇게 오랫동안 개기월식이 지속된 것은 2000년이었어요. 과거에 사람들은 달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붉은 달의 광경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것은 나쁜 징조였고 문제의 전조였죠. 월식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천문 영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붉은 달을 예측해서 카리브해 섬 주민들을 두렵게 했어요. 아주 오래전 달은 붉은 용암 덩어리였어요. 이것은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우리 태양계예요. 먼지와 소행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당구공처럼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는 지구예요. 계속되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로부터 식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테이아가 지평선에 나타났어요. 화성 크기의 행성이에요.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선형으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충돌이 불가피했고 어느 순간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중 하나가 일어났어요. 테이아는 지구를 비스듬히 강타했어요. 그것은 지구 표면의 일부를 뜯어내서 우주로 내던졌습니다. 결국 지구는 충돌한 행성의 일부를 흡수했어요. 충돌로 인한 잔해들은 오랫동안 지구 주변을 돌았어요. 토성의 고리처럼 일종의 고리를 형성하면서요. 궤도의 파편들이 충돌하며 공통 무게중심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지구에 달이 생겨났습니다. 이 충돌이 지구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이론도 있어요. 테이아는 완벽한 각도로 지구를 강타했어요. 만약 정면 충돌이었다면 두 행성 모두 거대한 폭발로 파괴되었을 거예요. 만약 그 충돌이 살짝 스치는 정도였다면 달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파편이 지구 궤도에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달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화시켰어요. 그 충돌은 지구의 단단한 지각을 산산조각냈고 바다가 형성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의 기초예요. 지구와 테이아의 핵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강력한 자기권을 얻었어요.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해요. 달은 태양과 함께 조수를 조절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도 같은 일을 해요. 즉, 지구가 물로 만들어진 공이라면 두 개의 산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달 쪽에, 하나는 태양 쪽이에요.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움직일 때 이 산처럼 생긴 물은 달과 함께 움직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줄자를 가지고 넓은 바다에 있다면 달이 물을 10에서 15cm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달은 지구와 중력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구 쪽으로 한쪽 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수성과 태양처럼요. 하지만 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달은 점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1년에 4cm 정도로요. 빠르지는 않지만 약 6억 년 후에 달은 너무나 멀어져서 더 이상 월식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분화구 보이세요? 이건 티코예요. 그것은 진원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뻗어나가는 이 밝은 광선 덕분에 보름달이 뜰 때 볼 수 있어요. 이건 달에서 가장 어린 분화구예요. 과학자들은 티코가 약 1억 900만 년 전에 운석의 충돌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구에는 공룡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공룡들이 그 충돌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큰 폭발을 동반했을 거고 밤하늘의 폭죽처럼 보였을 거예요. 인류는 달 탐사를 좋아합니다. 달에 여러 차례 미션을 보냈어요. 총 12명의 사람들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보다 6배 작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80kg이 나가는 사람이 달 표면에서는 13kg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중간 크기의 개무게 정도죠.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뛰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 표면에서 여러분은 6배 더 힘이 세질 거예요. 지구에서 약 6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달에서 대형 오토바이나 그리즐리 곰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달의 표면은 표토로 덮여 있어요. 이건 단단한 땅을 덮고 있는 달의 먼지예요. 이런 먼지는 발자국을 잘 보존합니다. 여기 수많은 황당한 이론들을 탄생시킨 그 유명한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고 그 발자국을 남긴 신발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 신발은 완전히 평평해요. 그건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 표면을 걸을 때 여분의 부츠를 신었어요. 이 발자국을 남긴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밑창을 가지고 있어요. 발자국 외에도 우리는 달에 많은 흥미로운 물건들을 남겼습니다. 여러 대의 달 탐사선, 골프공, 깃발, 그리고 배설물까지요. 부서진 인공위성과 로켓 부품도 많아요. 총 약 18만 7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 달에 남아있어요. 여객기 3대 혹은 코끼리 31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앞으로 우리는 달 탐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착륙선들이 달 표면을 탐사하여 천연 자원을 찾을 거예요. 달은 또한 새로운 로버를 시험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심지어 달 궤도에 국제 우주정거장과 같은 걸 건설할 계획도 있어요. 달 궤도 플랫폼 게이트웨이죠. 달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먼 우주로 발사하기 위한 편리한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출발한다면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연료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지는 연료와 돈을 절약해 줄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달 표면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에 얼음이 있다는 건 증명되었어요. 대부분 햇빛이 닿지 않은 분화구 바닥에서요. 아마도 물을 찾기 위해서 달 표면 아래를 굴착할 수 있는 로버를 그곳에 보낼 거예요. 인류는 이미 달에 본격적인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까지 가는 데는 최대 3일이 걸릴 거예요. 단지 충분한 태양 전지판과 건축 자재를 달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달 거주자들은 태양 복사로부터 무방비 상태일 거예요. 보호를 위해 지하에 집을 지어야 할 거예요. 현대 3D 프린터는 건축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음식과 물은 지구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어요.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 달 식민지화는 의문입니다. 달은 또한 우주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발사되어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나면 달 궤도를 돌고 있어요. 달 착륙선이 도킹을 풀고 여러분은 달에 착륙해요.
탐사선을 타고 분화구를 둘러보고 착륙선으로 돌아갑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착륙선은 여러분을 궤도로 돌려보내요. 여러분은 우주선에 도킹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휴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 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예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의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5,000톤이 나갈 거예요. 그건 약 200마리의 귀신골의 무게예요. 정말 대단한 버섯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은 베스타라고 불리며 너무 커서 때때로 외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행은 상업용 비행기로 5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진정한 장거리 비행이에요. 우주는 검은색일 수가 없어요. 별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 별들이 주변을 모두 밝히지 않을까요? 사방에서 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빛이 지구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천왕성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거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돼요. 어떤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에 달이 또 하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폭이 약 1207km 되는 더 작은 천체가 두 번째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의 달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충돌은 달의 두 면이 서로 매우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하나는 분화구가 많고 거칠어요. 어쩌면 정말 녹색 치즈인지도 몰라요. 행성들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정상이에요.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세계의 일부가 태양에 더 가까이 기울어지면 여름이에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하지만 천왕성은 보통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98도의 각도로 누워있는데 이게 이곳의 계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천왕성의 각 계절이 끝나는 데는 21년이 걸려요. 다음번에 겨울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때 생각해봐야 할 거리네요.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요. 가장 친한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가장 좋아하는 카페까지 차로 15분이 걸리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달라요. 방대한데 그것은 즉 우리는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 또는 대부분의 경우 광년으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만약 언젠가 달을 걷고 싶다면 3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데 9년이 걸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고 싶을지도요. 아마도 차를 전속력으로 밟아서 시속 113km의 일정한 속도로 유지한다면 약 3,560억 시간 혹은 약 4,050만 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첫 2천만 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왜 그곳에 가려 했는지 자책하게 될 거예요. 화성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계곡인 마리너 계곡이 있어요. 4,000km 길이의 꽤 인상적인 협곡 체계예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협곡 능선의 반대편에 위치한 화산들의 뚝이 아마 이 계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행성에서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쏟아져요. 태양계의 가스상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에서는 번개 폭풍은 풍부한 메탄을 그을음으로 바꾸는데 이건 탄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을음이 떨어져 흑연으로 변해요. 더 나아가 흑연은 약 1cm의 직경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다이아몬드 수집 견학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다이아몬드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행성의 핵에 들어온 후 녹게 돼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이틀을 연달아 같은 시간에 별을 보는데 별들은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만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몇 시에 별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밖에 나가고 내일은 밤 11시에 본다면 달은 꽤 다른 두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우리의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별들도 하늘의 다른 장소에 있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려요. 그 뜻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늘과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죠. 같은 방법으로 태양은 매일 뜨고 지면서 위치를 바꿔요. 따라서 만약 이틀 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에 바깥에 나갔다면 대부분의 경우 달이 전날 밤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을 때까지 30분 혹은 그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은 사실 우리 행성 주위를 돌며 다른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초승달은 달이 하늘에서 완전히 어두울 때예요. 보름달은 햇빛을 받는 쪽이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끝내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려요. 아마 지구로부터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다음 행성에서 다이아몬드 채집 탐험을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걸 슈퍼지구라고 부르곤 했어요. 슈퍼지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큰 행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의 2배 크기예요.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도는데 18시간도 안 되는데 그건 이곳의 한 해는 아주 짧다는 걸 의미하죠. 이 행성이 항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무려 2700도까지 올라가요. 열 때문에 행성의 밀도와 결합해 과학자들은 이것의 핵이 흑연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향 행성으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의 원천이에요. 또한 우주가 16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138억 살이 되었죠. 이런 120억 년 전에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쯤이면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땐 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구름은 엄청 커서 지구상의 모든 대양에 있는 물의 140조배에 달하는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블랙홀의 먹이를 공급해요. 또한 블랙홀을 지금보다 6배 더 크게 자라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와 같은 충분한 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성의 평균 온도는 14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높은 온도는 57도였죠. 너무 더운 것 같나요? 금성에서는 482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죠. 하지만 강철을 녹일 만큼 뜨겁진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1370도로 더 높아야 해요. 하지만 납은 녹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든 말이죠. 금성은 심지어 태양과 제일 가깝지도 않아요. 가까운 건 수성이에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가두는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마치 한여름에 두꺼운 담요로 몸을 덮는 것과 같죠. 우린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는 걸 보는 게 익숙하죠. 결국 그게 지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주에서 화산은 메탄, 물 또는 암모니아를 내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분출하면서 결국 얼어붙은 증기와 화산 눈이라고 불리는 걸로 변해요. 전 얼음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리고 명왕성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화산들은 특히 수백 개의 분출구가 있는 이오에서 활발해요. 나사의 탐사선들은 심지어 실시간으로 이 폭발들 중 일부를 포착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얼어붙은 증기 기둥은 약 400km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목성 주변에선 언젠가 실제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또 다른 위성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EIEIO예요. 빛이 블랙홀 안으로 사라진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광자는 빛의 입자예요.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예요. 예를 들어 광자 같은 게 선을 넘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블랙홀이 그걸 파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대한 질량이 무한히 작은 공간에 채워져 있는 곳으로 광자를 빠르게 중심부로 끌어당겨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광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블랙홀이 빛을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토성은 우리가 아는 82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53개의 위성이 확인되었고 29개의 위성이 공식적인 이름을 얻기 전에 실제 위성으로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위성들 중 하나는 이아페토스라고 불리는 폭 1470km의 바위 덩어리일 거예요. 한쪽은 어둡고 다른 쪽은 밝아요. 이것은 밝은 반은 다른 반쪽보다 20배 더 빛을 반사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밝은 면은 얼음이에요. 어두운 면은 좀 더 복잡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다른 위성, PB라는 위성에서 오는 입자 때문에 어두운 거라고 해요. 다른 이론은 그게 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위성이 아주 느리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암흑물질이 열을 흡수하고 그게 위성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블랙홀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의 질량의 상한치를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특정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극대 질량 블랙홀이 대부분 100억 태양 질량까지 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심지어 이 극대 질량 블랙홀이 물리적으로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 먹이를 주는 강착 원반의 교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재료의 근원을 채워 넣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를 옥색과 연한 청록색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일부 연구원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구로부터 20억 광년 이내에 있는 20만 개 이상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결합해 우주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실제 색상은 베이지색에 가까워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 틀렸던 거예요. 아니, 정말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우주 스펙트럼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색으로 변화시켰어요. 연구팀은 이 색상은 우주 라떼로 정의했어요. 더블샷의 저지방 큰 사이즈로 포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해결자분들. 오늘은 몇 가지 고전적인 호기심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우주 왕복선에 올라타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맛있는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명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얼리언을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들을 수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크리스 헤드필드만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 비행사로 일하면서 2차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주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한 침묵이요. 하지만 곧 모퉁이로 돌면 거대한 폭발공, 일명 태양이 나타나요. 소리가 통과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순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미래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며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별일까요? 안타깝게도 별똥별은 결코 별이 아니에요. 유성으로 알려진 작은 우주함 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멋진 빛의 쇼를 연출하죠. 아, 그리고 신화를 파헤치는 중이니 곧바로 다른 신화를 살펴볼게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약 48톤의 운석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서 기화돼요.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흔적은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 때 실제로는 작은 우주 쓰레기 조각의 소원을 비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구의 성층권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지구 표면 약 11에서 12km 상공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성층권은 멀리까지 이어져요. 만약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날아간다면 장비가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특수 슈트와 호흡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끝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공률을 사진으로 찍어야죠. 그러니 특수 카메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체스트 하네스를 가져가세요. 이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건 어때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구를 떠난 지 102일이 지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사실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는 척추뼈와 관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 이 공간이 거의 완전히 눌려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몸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주 비행사는 장기 임무를 수행하면 키가 최대 3%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사는 당연히 우주복을 맞춤 제작할 때 이 모든 걸 고려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반중력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복이 다시 몸에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며칠 동안 카프리 바지를 입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깃털처럼 대기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기밀실 밖으로 빨려나가면 그 사람은 바싹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태양 그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영하 250도의 온도를 경험하고 햇빛을 받는 신체 부위는 약 250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게 돼요. 폐가 무너지고 혈액이 찬물처럼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화상을 입고 얼어붙고 호흡 능력을 잃고 끓게 됩니다. 으아! 우주 비행사는 매일 초단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앞서 중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거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통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해요. 몸을 묶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특수기에서 역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중력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돼요. 하지만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제가 우주 비행사라면 아주 부드러운 물병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우주 공간에서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비큐 소스 냄새도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속설은 거짓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까워요. 우주 비행사는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우주선이 도킹하고 해치를 열면 보통 우주 냄새를 맡게 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우주에 떠다니는 탄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 비행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단 1초도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 안에 인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화할 거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노화를 겪게 될 테지만 여전히 나이를 먹겠죠. 여러분은 정말 불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바타 1을 보셨다면 인간이 판도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냉동 수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을 얼려 냉동 침대에 넣고 수년 동안 노화하지 않고 여행했어요. 네,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캔을 냉동실에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사람의 몸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할 거예요. 조직과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성간 여행에서 냉동 수면을 취할 순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좀 황당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설계한 드론이 아니라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인간처럼 얼어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 휴스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로 떠나는 최초의 상업적 휴가에 탑승한 엄성된 승객들을 인터뷰 중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우주 모험을 떠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챙길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따라 여러분이 선발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연필, 전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 되네요. 전설에 따르면 미국은 우주에서 작동하는 펜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중력의 부재는 우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처럼 잉크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죠. 연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우주 여행자들과 낱말 퍼즐을 풀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모험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칫솔을 챙기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베테랑 우주 비행사들에 따르면 칫솔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기술은 우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물병을 짜면 물 분자가 작은 거품으로 떠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칫솔을 적시면 칫솔이 자연스럽게 물을 머금고 있어 치약을 바를 수 있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 재미있는 양말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주에서는 걸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땅에 많이 닿지 않으니까요. 둘째, 우주는 패션 스타일을 뽐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있는 동안 특별한 옷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주 여행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양말은 발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도 표현해 줄 거예요. 어느 날은 웃는 얼굴이 그려진 양말을 신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린치 테마 양말을 신을 수도 있죠. 물론 양말은 기내에서 매우 유용하며 잘 미끄러져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에 편의점에 갈 때는 우주 여행을 위해 물티슈를 사야겠어요. 경험 많은 우주 여행자들은 물티슈를 좋아합니다. 이 물티슈를 발명한 건 나사가 아닌데 말이죠. 우주선 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티슈가 최선의 선택이죠. 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우주 비행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티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독용 물티슈와 몸에 사용하는 물티슈를 따로 구입하기도 하죠. 우주에 올라가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사가 벨크로를 발명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매우 지능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사에서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벨크로는 1950년대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 평범한 이유로 발명되었습니다. 우주 여행자들이 중력 방지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죠. 물론 중력을 없앨 순 없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물건에 벨크로를 붙인 다음 우주선 벽에 부착된 벨크로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시스템이요. 하지만 직접 가져간 것이 가장 좋겠죠.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집에서 가져온 사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선택하세요. 우주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해리 스타일스 포스터는 지구의 침실에 두고 가는 게 좋겠죠? 실제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가져가세요. 피자라고요? 여행과 새로운 장소 탐험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다양한 맛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하지만 적어도 피자는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화물선으로 피자를 배달받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재료가 신선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인의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크레페와 핫도그를 먹기도 했죠. 이 피자 파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음식이 공중에 뜬다는 점일 거예요. 지구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이 아닐까요? 변기를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변기에 애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주 화장실은 이상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나사는 화장실 시스템을 개선해 왔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노트북이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노트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 곳곳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의 대부분을 ISS에서 보내지 않더라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엔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어요. 네, ISS 전역에 인터넷이 깔려 있다고 해요. 놀랍죠? 오락거리로 요요가 좋을 거예요. 우주에서는 요요를 앞뒤로 튕길 중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요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퍼즐을 좋아해요. 이것도 제 목록에 꼭 있을 거예요. 공중에 계속 떠다니는 퍼즐을 만들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우주선 안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조각을 피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퍼즐을 완성하면 거북이가 우주선 주위를 유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챙길 수는 없지만 창문은 우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이번 여행의 몇 가지 규칙을 명심하세요. 각 여행자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한 번의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일부 엘리트 우주 비행사도 전체 경력 동안 우주 유영을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 유영은 위험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에 올라가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날은 떠다니는 강통 안에 갇혀 있을 테니까 창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창문은 현재 위치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주와 지구를 잘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물론 카메라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항공기나 국제 우주정거장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커피를 직접 챙길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까지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있을 때 인스턴트 커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가들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ISS 프레소 머신들이 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지구인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크기가 비슷해요. 하지만 이 커피를 마시려면 우주 여행자는 빨대와 함께 무중력 커피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커피를 평범한 방법으로 마시려고 하면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을 겁니다. 대신 커피가 컵 바닥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발명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기타를 챙기면 어떨까요? 악기가 빠졌어요. 일반 항공편을 이용했다면 수화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기타를 가져가세요. 크리스 헤드필드와 같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악기를 가져가기도 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버전으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보비 자신이 크리스 버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는데 좋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네, 상상할 수 있고 정말 멋질 거예요.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나사에 전화해서 행운의 우주여행자 중 한 명으로 뽑아달라고 요청할게요. 우주에서 만나요, 친구.